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창업 케이스로 에어비앤비, 우리 익숙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양역입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설립이 됐고요.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191개 이상의 국가에 34,0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은 2018년 기준으로 4억 명에 다다르고요.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1일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1초에 6명이 이제 이용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국내는 이제 294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2018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 평가 가치는 무려 380억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버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내에 이제 혹은 국외에 국제적으로 다 합쳐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미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미지로 국내 에어비앤비의 방문객은 294만 명이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3,700억 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제적 파급 효과 순위는 세계 16위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10조 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전 세계의 호스트의 수입이 7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요. 국내 호스트는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5%, 국내 호스트 중에서는 동네 맛집을 추천해 줬다는 게 또 53%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게스트 질주액 중에서 주변 동네에서 사용한 비율은 평균 40%입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에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업을 한 계기는 에어비앤비가 이 세 사람이 머물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아파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조 게비아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 네이슨 블레차르티그라는 이 세 사람이 서로 친구였는데 조 게비아 집이었죠. 그 아파트가. 그래서 2007년에 세 명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되고 함께 지냈던 곳입니다. 그 세 사람이 세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는데 조개비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없던 게 뭔지 바로 사업 자금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조개비아, 브라이언 체스키, 네이션 브레차르치그입니다. 지금의 CEO는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죠. 자, 그러다가 세 사람은 집안에 남는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큰 건 아니었지만 잘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2007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호텔마다 손님들로 10,000원이었는데 이걸 보고 가외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3명의 디자이너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 새 창업자는 손님에게 샌프란시스코의 커피숍하고 식당도 소개시켜주고 아파트 근처의 동네도 이렇게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에어베드하고 이제 브렉퍼스트 아침을 내줬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든 이름이 에어비앤비인데 프로스 얘기하면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소박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이제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파급된 영향이 컸던 거죠. 자, 에어비앤비의 창업 포인트는 공유 경제죠. 나누면 돈이 된다라는 거고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조 게비아가 대학 시절에 창업을 결심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월세 아파트를 얻어서 사고 구상을 나섰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월세 아파트를 빌리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아침 식사하고 아파트에 남는 공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디자인 컨퍼런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전시회, 박람회 이런 성수기에 이제 어, 그 숙박할 수 있는 장소로 자기의 아파트를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간을 제공한 임대인을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숙박하려는 사람과 이제 숙박에 쓸 방을 내놓는 사람. 이게 양쪽에서 이 고객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두 개가 서로 간에 활발하게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사업의 승패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엔젤 투자가인 폴 그레임이 뉴욕으로 가보라고 조언을 해서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맨하탄 아파트 전체를 빌려준 사람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되자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큰 성공을 위해서는 모범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스타덤 계속해 성장하는 그런 도약이 시작된 거죠. 이용자가 늘어나고 긍정적인 사회 후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렴한 가격대에다가 현지 문화와 생활을 보다 가깝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행지에서의 숙박이 곽광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에어비앤비의 이제 부수적인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을 소개해 준다든지 또 그 지역 관광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주변 숙박업을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의 주요 사업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한동안 수많은 숙박 웹사이트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2011년 예약일이 100만이 넘고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공유 경제, 숙박을 공유 경제에 기반해서 숙박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로서 천하통일을 하게 된 거죠. 어디에서나 본인의 집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 해서 에어비앤비 본사 사무실 벽면에는 You belong here 라고 그렇게 표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분석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주에서 상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쓰지 않는 거,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 자전거 탈 수도 있고요. 집에 자전거 있지만 잘 안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내가 사놨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걸 응용하면 쉽게 우리가 혹은 더 뭐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주인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호스트가 사용하지 않거나 잠시 집을 비울 때 혹은 집의 비는 방이 있을 때 원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고 쓰라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행객이나 머물 곳을 필요한 사람 게스트죠. 게스트가 해당 집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상호 동의 하에 집을 빌려주고 쓸 수 있게 하고 에어비앤비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죠.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수수료를 두 곳에서 받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게스트한테도 받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한테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친척도 친구도 아닌 전혀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공간을 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간에 이제 교류 활동들이 훨씬 더 그 소셜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뭐 내 주위 반경에 내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반경이 내가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람의 반경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정의 자체가 바뀐 거죠. 그 숙박업소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집을 통째로 빌려줄 수도 있고요. 방 한 칸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집을 잠시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용한 사람은 일반적인 지출해야 될 숙박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그보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게 혜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측의 이제 혜택이 서로 간에 이제 다 있었던 거죠. 하나는 부대 수입, 다른 하나는 저렴한 숙박비. 예.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지역에 대한 저 친밀감 있는 관광, 그 다음에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거기 갖다 붙어 있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신뢰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거기에 열심히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게스트는 숙소를 예약할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 대금을 지불하고요. 호스트는 게스트가 체크인하고 24시간 후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대금을 받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험도 있습니다. 호스트는 제일 우려하는 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절도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있는 기물을 파손당하는 피해 이런 것들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보험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게스트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관리, 회원 관리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이제 보안책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그간의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남는 방인데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플랫폼인가 하는 것인데 에어비앤비는 공유는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브랜딩에 활용해서 더 친근하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타다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것이 하는 공유경제의 개념들이 우리는 많이 이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될 것인가, 무슨 문제가 없진 않은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에어비앤비로 해서 빌려가지고 이제 홈 파티를 하다가 총격 사건으로 해서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이제 대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뉴욕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막 너무 많이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서로 막 이렇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일반 거주자가 살려고 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혹은 이제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칙과 충돌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에어비앤비는 미국의 숙박업체, 정부와의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집주인들이 숙박업체가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숙박업체에 적용되는 안전규정 등 갖은 규제를 갖다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죠. 그래서 실제 뉴욕시에서 2013년에 에어비앤비의 숙박을 제공하는 집주인 1만 5천 명에게 세금을 낼지 안 낼지 확실히 보고하라고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금 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처가 있어야지 이제 확장과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에어비앤비는 우리 서비스는 호텔과 다르므로 호텔 위한 법을 에어비앤비에 적용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GSI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정부에 협력하겠다 이런 말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사업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현재 에어비앤비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내 이용객이 29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많은 여행객들은 에어비앤비에 익숙한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머물 곳이 부족하다고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 짓는 대신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복 투자를 막아주고 산업의 이제 부침 현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한계도 있죠. 특히 국내 가업 구조상 독립된 공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방 하나를 빌려준다는 것이 실제로 같은 공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을 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전문 숙박 시설이 올라오는 그런 배경이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등 전문 숙박 시설이 올라오는 것은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에 진출한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수익 극대화를 동력으로 삼는 O2O,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로 변화하는 셈인데 이용 극대화가 주된 참여 동기가 됐고 소유한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기 위해서 재산을 재임대하는 행위로 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 객실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든 오피스텔을 갖다가 대량으로 임대해서 빈방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이제 규모를 늘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죠. 서울 홍대 입구역의 주변에는 많게는 6곳, 적게는 2~3곳의 오피스텔에 한 명의 슈퍼호스트라고 해서 규모를 크게 가진 슈퍼호스트가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실제로는 이게 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여기에 적힌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대부분은 오피스텔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숙소로 등록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빈방을 나눠준다는 취지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공유 경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서 그런 현상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일부의 이유 중에 일부도 바로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죠.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이제 어느 사이트에 찾아보면 오피스텔 갖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최소 3일 이상의 이제 숙박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3일이 맞을 겁니다. 하게 되면 임대로, 임대로 이것을 인정을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임대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이 아니고 이제 임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뭐 법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호스트들도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업이 대세가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합법화가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퇴져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정리된 거는 도시민박업이 있고 농어촌 숙박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됩니다. 농어촌 숙박업은 외국인, 내국인 다 되는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도시민박을 하는 사람은 그럼 도시민박을 신청해서 외국인 하잖아요. 오피스텔에는 안 됩니다. 원룸에서도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도시 민박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독주택, 뭐 옛날 한옥 이런 곳에 또 연립주택 이런 곳에서는 이걸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앞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민박업 외국인을 하더라도 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제 법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유 경제를 찬성은 하지만 기존에 있던 숙박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이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웃과의 갈등입니다. 이제 홈파티에 주로 서기 때문에 밤에 시끄럽고 요즘은 뭐 간단한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이제 그 보통 MT라고 그러죠.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거는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밤새도록 이제 거기에서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데 옆에서 이제 일반 그 거주자가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꾸 마찰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탐레킹 컨트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2017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제일 많고 싱가포르, 그다음 차이나, 홍콩, 타이완 이런 순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 하나의 에피소드로 더 이해를 촉진해 보면 이제 에어베드앤 뭐 브렉퍼스트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호텔 이 아이디 자체에 불구하고도 실제 사용자들은 이거 갖다가 일종의 호텔 사이트로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숙박할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에 회사는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여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호텔과 비슷한 용도의 여행자를 접대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평창 올림픽 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한번 보면요. 숙소 3, 4년전에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이 배효선 씨라는 사람이 숙소를 직접 리모델링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강원의 지역 공간 재생형 게스트하우스 창업 공모에 선발돼가지고 리모델링 지원을 받았고요. 이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숙박업소가 부족한 것에 배경을 해가지고 지원을 쉽게 받은 거죠. 그래서 동계 올림픽 대회가 시작과 함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돼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왔고 순조롭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동계 올림픽 대회 동안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에어비앤비 방문객은 15,000명인데 호텔 객실이 7,500개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균 규모의 호텔 46채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만큼 이제 숙박업소의 부족을 해결했다.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문을 연 에어비앤비 숙소는 500개였는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받은 숙소 전체의 27.8%, 한 28% 정도를 차지했다는 거죠. 숙박 비용은 이제 97%가 수입을 얻고 있는 호스트들은 대회 기간 중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총 24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되어 있고요. 호스트 한 사람이 평균 12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동안에 6,6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강원도를 방문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18년입니다. 관광객은 9,300명으로 9,300명의 7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균 호텔 가격은 50만 원이었는데 에어비앤비의 평균 숙박 요금은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올림픽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원지에 거주하는 많은 호스트들이 자신의 빈집과 숙소를 올림픽 기간에 처음 관광객들과 공유했고 에어비앤비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도와서 잘 활용하지 않은 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에어비앤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존에 있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지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었던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타다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지금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회의 그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담장 위에 그 위를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법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떨어지면 합법인. 그런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운신을 잘못하면 좀 쏠려서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의한 그 창업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업 공개를 좀 미루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업이 공개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사고 팔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면밀한 그런 준비가 필요로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는 그리지 않았지만 그런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우리 동영상에서 혹은 수업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창업부터 시작해서 뭐 개요,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에 사업의 주요 현황 같은 것들은 이 케이스 스터디로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